그 거버넌스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석경 교수님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 전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하면서 남다르게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해 보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현장 경험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현장 경험요? 예. 의정부도 제가 좀 참여해서 만든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 행정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세요. 아, 시민 참여, 주민 참여 같은 걸 하면 이 민원이 많아지고 일이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봐도 있기는 한 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라인이 안 그려져 있고 공항에 이 줄로 이게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막 버스 타려고 막 하고 비행기에도 막 서로 이렇게 자기가 먼저 하려고 이거 줄을 안 썼는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그런 생각이다. 아,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질서 무질서해. 이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질서를 제일 잘 지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리수거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이 스티커까지 분리해가지고 버리는, 칼로 다 분리한 수고를 더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친환경도 그렇고 주민참여도 그렇고 초창기에 다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시행착오를 2, 3년 겪는 동안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저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때 기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만든 도시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일 가치 있고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행정이 이렇게 만들고 한 데들은 끝입니다. 시민들이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딱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의 시민의 힘을 믿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도시들이 실제로 저희가 떠나온 뒤로도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경험을 좀 생각을 할 때 이제 실제로 그게 우리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10년 사이에 그 정도 역량을 보여준 저희 시민의 힘을 믿고 저희 녹색 친환경 도시 만들고 할 때도, 생태 도시를 만들 때도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문제점을 공유해서 같이 나갈 파트너를 볼 것인가를 마음속에 두시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놀라울 정도의 성과, 저희가 기대하지 못한 이상의 생태도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실제로 실행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5년 정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건 저의 변치 않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아, 교수님은 주민참여 전문가라고 저를 한 5년 정도 부르고, 저는 주민참여 전문가였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생태도시든 환경도시든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 그분들을 믿고 갈 때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리 임봉규 교수님은 그동안 생태 환경 쪽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행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교육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학습이란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같이 배우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임봉규 교수님이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 아니면 현장에서 생태 환경 교육 학습을 하시면서의 느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서 뭐 그 학습을 하고 그런 경험은 뭐 얼마 없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습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제도도 지금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코로나 자꾸 제가 이제 코로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이 아니라 학습으로 해서 예전에는 상향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평등식으로 해서 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학습하고 하는 방법들이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현장 학습에 가서 이 종이 뭐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 어떤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이제는 그 인터넷 핸드폰에서 다 나오는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종이 이 새가 어떤 느낌이 있느냐 이 새가 왜 여기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만들어주는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군포시에서 맹꽁이 서식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맹꽁이 서식처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제기를 해서 시의원들이 그것을 만들게 이제 한 그런 이유가 것인데요. 이 맹꽁이가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 멸종 보호 2급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작은 양서 파충류라 가지고 우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때 이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그 서식처가 살고 있는 지역들을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라. 이식을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맹꽁이라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서식처가 원래 있는데 그 같은 곳에 옮기지 못하니까 이것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택지 개발하고 대규모 개발했을 때는 그 장소 안에다가 그 대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그것도 택지 개발이나 이런 대규모 개발할 때는 모두 다 헐어버리고 정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대지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대체지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서식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관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환경단체를 이렇게 그 며칠 이제 시켰더니만은 환경단체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환경단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맡고 교육하고 학습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탁까지도 해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올해부터 이제 시행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뭐가 중요하냐면은 역시 또 사람인데 사람이 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환경단체들도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실력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아직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생태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린공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10년 동안 운동을 해서 그래서 생태도시로 만들고 거기에 지금은 뭐 밤낮으로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 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센터가 원래는 3평 정도의 관리소 규모였는데 이것을 한 100평 정도 해서 큰 비지터 센터 기능, 그 다음에 그 학습 모니터링 그 어떤 그 공간으로 해서 여기에서 시민도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학습시키는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그것도 또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시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 녹지가나 이런 사람들을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경 기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오픈해서 시민을 위한 장소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꾼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그 학습 활동, 교육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의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제는 앞으로 밤에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여러 공간을 개방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느끼면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맡겨놓고 그것이 안 되면 하고 시기의 문제지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태도시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 또한 저희들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것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도시가 도시 경쟁력을 끌어가는 것과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연관관계가 매우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요. 저희 그때 부산에 살 때 사상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사상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산업단지였는데 그때 하천을 지나다닐 때 그 물냄새가 정말 썩은 데가 나서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 색깔이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아마 그렇게 하면 바로 잡혀가겠죠. 근데 그 시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때는 이랬어요.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물이 뭐가 중요하고 자연이 먼저 중요하냐, 제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막 버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환경적으로도 기술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공유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향후 2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는 아마 생활이 더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더 많이 불편해지지만 생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 지내는 친환경 도시, 생태 도시의 생활 방식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는 정말 불편할 거거든요. 아마 못 살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20년 후에 어차피 그 길로 갈 거라면 우리가 미래에 약속을 하고 미래로부터 경험을 빌려와가지고 지금부터 저희가 불편해하는 그것을 우리 도시에서 당연시화시키고 이것을 우리 도시에서 구현해 나가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도시 구조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의 마스터 플랜을 미리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향후 10년 뒤면 점점 도시 중심부로 사람들의 이동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주거의 질을 제대로 갖춘 동네로 사람들이 각계분산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마치 이제 중세시대, 봉건시대처럼 도시 경쟁력을 가진 성으로 많이 가고 아닌 데는 이제 없어지고 쇠퇴되고 하듯이 갈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경쟁력을 갖춘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불편하더라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 이웃이 있는 동네, 그런 동네들이 정말 도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태 도시가 그러한 주거 환경의 질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도 이미 많은 도시들에서 그것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행정의 정책적인 노력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적으로 그 구조를 새롭게 좀 재편해 나가려는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의정부의 주 산업이 아마 공업 생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주거용 뭐 가구도 있고 그런 산업부터 해서 그런 거를 생산할 때 물류와 친환경인 소재 개발 이런 산업들과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술의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완전히 개념을
바꾸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구현하지 못하는데 그런 친환경 산업이 의정부에서는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규모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류까지도 여기서 가능할 수 있는 즉 스마트한 그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가지지 못하는 도시 경쟁력 또 같이 갖추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저희가 구상도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가구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물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정말 맹공이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질적인 환경인데 실제로는 30년 후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미리 구축해 나올 수 있는 도시 기반을 이 도시에서 뭔가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생각이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몇 가지 이제 그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면 첫째로 시민의 그 가치, 철학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 생태 도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내 주변에서 느껴지는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내 가치, 경쟁력이 높아진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생태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브라질 꾸리찌바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가 또 그 행정가의 친구인 전문가 그리고 환경운동가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시장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의 지속성으로 담보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시민의 행복이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저는 이제 항상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게 했을 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론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군가 미친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 어떤 미친 사람, 뭐 쉽게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시에 있다는 것이 가치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생태 도시가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생태 도시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먹고 살기 힘든데 생태 도시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축구장을 만든다든지 공장 부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집중을 해야 되지 생태 도시는 우리가 등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태 도시가 되려면은 지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울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울산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우리가 GDP가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생태 도시가 된다면은 그런 경쟁력을 더불어 가질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 최고로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전진 기지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토론 속에서 생태 도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시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임봉규 교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도시로 가기 위해서 걸림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두 분은 피부로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또 임봉규 교수님 전문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생도시가 앞으로 가는 방향인데 자꾸 걸림돌 이야기하니까 조금 생뚱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도시가 법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추진력, 진행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진하기 위한 보편타당성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행정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되는 지역들이 있고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화하는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식이 굉장히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의식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간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관에서나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갈등을 일어나는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서로 관에서나 전문가들은 그 컨설팅이라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본에 오부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가노에 있는 아주 작은 인구가 제가 기억으로는 10,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나가노의 그 산골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일본에서도 도시 재생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컨셉이냐면요. 집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것, 집 밖에 있는 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컨셉으로 정원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 정원인데 다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정원을 하는데 정원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식당들이 경영이 되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맹지가 다시 보행로가 만들어져. 그래서 확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다른 도시에서 가지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도시 경쟁력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나가는 당시에 행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시민과 이 전문가 주도한 것은 이제 그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었고요. 그리고 내 것을 열려고 했던 것 그 자세였고 전문가가 그걸 기술적으로 연결시키고 행정이 제도적으로 그걸 서포트해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가지고 그 공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생태도시, 친환경도시, 그린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가 공유된 약속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추진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생태를 잘 지키고 정원을 잘 유지시켜서 열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공유된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걸림돌이라고 하면 저희는 현재 그 공유된 약속이 없다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된다는 약속이 없으면. 그리고 무조건 생태는 좋은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나라에서 하는 친환경 운동에 동참해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지금은 동참을 하지 않거든요. 좀 더 가까운 데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공유된 약속이 없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것은 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그 약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선 꼭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추진됐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또 하나 뭐냐면 저희는 시작부터 계속 그 대표님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지속 가능성 문제. 그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만들어도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지고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시민들이 지켜준 약속에 대해서 이익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유제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걸림돌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혹은 마무리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또 정말 생태 전문가는 임무 교수님이시고 저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태를 디자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관점인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20년 후면 저희는 정말 친환경적인 생활을 30년 후면 정말 생태 도시에서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도시가 모두 잘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분산이 되고 지역 소멸하는 데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생태라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필수적으로 된 동네는 정말 30년 후에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축 쪽에서는 스위스 아니면 생태 산업 쪽에서는 뭐 독일 생태적인 뭐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식의 가지 있는 동네들을 저희가 구현할 수도 있는데 누가 그것을 먼저 시작해 가지고 개척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고 그 도시들이 이제 향후 저는
이 험난한 도시 경쟁력 시대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입지 여건을 생각을 했을 때 의정부 같은 도시는 굉장히 여러 장점을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리더와 시민분들이 같이 힘을 잘 합치셔가지고 30년 후에는 언젠가 만들어지겠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도시로 꼭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가 원래 힘듭니다. 제일 그 싸움 잘하고 이기심 심한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태어났었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러한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생태도시에 대해서 행정이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할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도시에서 환경 생태의 그 정책 철학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울타리 정책으로 해서 울타리를 들어가지 마라. 울타리 정책을 했더니만은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고 훼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울타리 안에 뭐가 있고 어떤 종이 살고 있고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잔지도 보호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동반자적인 공존적인 정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먼저 말씀드리고, 생태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에서,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제정을 꼭 편성을 해야 된다. 그거를 중요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태도시를 의정부에서 만든다면은 구상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울산의 생태도시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을 할 때 그 시범지를 사례지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은 일본의 그 큐슈 지역에 그 키타큐슈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키타큐슈 도시는 울산의 도시와 비슷해요. 이 그 군수 공장, 그 다음에 선박 공장, 여기에서 그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태도시를 그 일본의 용어는 노구이 도시죠. 노구이 도시를 만들면서 그 비전을 뭘 만들었느냐. 별을 보는 키타큐슈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보면은 그 상태로 별을 본다는 것은 상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 참여해서 거기를 활동 공간, 뭐 미술 체험 여러 가지로 이제 바꾸고 끊임없이 계획을 해서 키타큐슈가 밤에 별을 보는 곳이 됐고 지금은 별빛 축제도 하고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울산의 공장이 예전에는 비행기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태화강을 보면은 태화강이 아주 이거는 뭐 7급수, 8급수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은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그런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그 100가지 실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실천 사업을 정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시범 사업들 할 때도 이것이 효과가 높은 것들, 그런 도시, 그리고 시민 참여가 높은 것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계획은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실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참여해서 하면은 의정부의 생태도시 조성도 계획도 타 기존의 도시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장시간 진지한 토론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을 해보면 생태도시는 우리가 분명 지향해야 될 도시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태도시를 어떻게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 포럼을 통해서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태도시가 바로 넥스트 시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